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최근 이혼을 통해 시댁과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마침내 정리했습니다. 요즘 이혼이 흔한 일이긴 하지만 제게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라면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고 제 삶도 계속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인생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을, 특히 사람의 마음이 그중 하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큰 교훈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의 실수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흔히 막장 드라마라고 부르는 이야기들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복잡하고 잔인할 때가 많습니다. 제 경험도 그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댁과의 갈등이 아니라 저와 남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제 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갈 거니 내 번호를 차단한 건 아니겠지? 라는 말이었죠. 사실 제가 왜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는지 돌아보면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밤새도록 야근을 했고 너무 지쳐서 전화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제 자신과 결혼 생활,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결혼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대신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작은 도움이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연락은 없나요? 주중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처음으로 잠을 잤던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나를 멍하게 깨웠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추측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주말 아침에 나한테 연락도 없이 이렇게 우리 집에 들이닥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다. 이제 겨우 오전 9시인 걸 보니 그들에게 연락하려면 전화나 뭔가를 들어야 해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 집으로 갑니다. 누군가 전화를 들으면 내가 거기 있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올 수 없을 때 거기 있어 주세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한테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애도가 없으면 아마 쓸모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않도록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저번에는 그날 며느리가 너무 바빠서 더운 날씨에 1시간 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황청이를 건너는 중. 이 대화만 들어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혼 초에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났는데 내가 자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이 들어와 내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당황해서 물었더니 남편이 이미 시어머니한테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러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그 사이에 어떻게 갑자기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잤어요. 나는 남편에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물론 그 이유는 오기 전에 연락을 주기 위함이다. 서로 소통하는 목적은 서로의 일정을 미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의사소통 개념은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다. 떠나기 전부터 그녀는 거의 모든 사람 앞에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나가는 것뿐이다. 나가면 이제 들어오면 된다고 말했다. 남편과 저는 외출을 하다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면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그런 식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도, 아니, 주로 그 사람이 지루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냥 들러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자란 이후로 우리 집에 이런 식으로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사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좀 있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더군요. 그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서로의 삶의 방식을 조금씩 조정하려고 노력했으며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시어머니와 나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합니다. 시어머니가 조율 중입니다. 냉장고 찾는 게 도대체 뭐야? 집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이것은 가정부 집에 있는 냉장고입니다. 누구든지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제대로 먹을 반찬도 없이 혼자 생활하던 치생네 집의 냉장고였다. 그리고 이것이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며느리가 기분이 좋지 않았던 이유일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자마자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를 여는 일이었는데 오늘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불이 붙은 듯 집으로 뛰어들어가셨다.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주방의 모든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옆으로 밀었고 나는 뒤를 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요즘 집에서는 구이도 아침을 안 먹어요. 나는 직장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습니다. 제이는 왜 아침을 먹을 수 없나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logically, 그리고 출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았다. 안방에서 곤히 자고 있는 불쌍한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밖에 진짜 불이 났는데도 당장 방으로 달려가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 오랜만에 아침을 못 먹었어요. 먹었다. 그리고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다이어트인가요? 마르고 얼굴이 창백해서 병원에 가겠다고 핑계를 대더니 이제 아이들이 다 배가 고프네요. 그 사람 배고픈 어른인가요? 엄마, 그리고 주말에 시간 나면 집에서 요리해요. logically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눈에는 아들의 아침밥도 차려주지 않는 잔인한 며느리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도 정말 불공평해요. 그건 단지 핑계일 뿐이라는 걸. 아니요, 모두 사실입니다. 남편이 비만이라는 사실, 애초에 아침을 전혀 먹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아침을 만들어준다 해도 남편은 집에서 몇 분만 더 자고 싶어 한다는 사실. 아침 식사 등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부도 아닙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남편보다 더 바쁜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해외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근무지가 유동적이어서 출장도 많이 가야 하고 평일과 주말에도 야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 내부 직원으로 일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서 주로 정시에 출근하는 편이에요. 시간이 많은 남편에게는 그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요리하려고? 그런데 이 얘기를 시작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평소처럼 웃으며 시어머니를 거칠게 위로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 안 일어났나요? 열심히 일하는 시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전복이 들어간 맛있는 삼계탕을 끓여보았습니다. 이렇게 더워도 나 자신을 챙겨야 하고 시어머니를 상대해야 하는 사람은 나뿐이다. 코골이 남자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애타게 기다리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그녀를 풀고 테이블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왜 굳이 무언가를 만들어 여기로 가져오나요? 꽃게탕만 사오시면 되는데 모림주의의 음식은 모두 정성을 다해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아주 신선해요. 너와 나의 차이점은 밥만 먹어서 마르고 생기가 없지만 밥을 먹는다는 것이다. 아내는 나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전복소이나와 삼계탕을 만드신 시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통닭 한 마리를 주문하고 꼭 먹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누가 보면 이 집 주인은 내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그 남편인 줄 알겠다. 나는 부엌 한 구석에 조용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말했다. 시어머니의 권유로. 나중에 남편이 바쁘게 나를 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 식사하고 빨리 앉았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한 뒤 시어머니가 기억하는 듯 말을 이었다. 나는 앉았다. 그분이 내게 삼계탕도 떠주셨는데 내 그릇에는 없었어요. 닭에는 뼈가 거의 없습니다. 웃었지만 그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 둘, 나는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시어머니와 논쟁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장면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일 좋아했던 장면이에요. 매일의 습관입니다. 다행히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시어머니를 비롯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크게 개의치 않는 편이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의 스트레스가 사건처럼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시나마 떨쳐내고 탈출할 수 있었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곧 명절이었는데 큰 집인 남편 집에서 조상 제사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전날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사에 쓸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남편 집에는 형부와 처남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처남은 처음에는 헬스코치로 일하다 헬스장을 열었다. 몇 년 전에는 헬스장도 마스크 사태를 견디지 못하고 시작하기도 전에 문을 닫아야 했고 동선이가 돈 없이 확장을 하게 되면서 많은 돈을 빌려야 했다. 사회복지사인데 급여가 공무원 수준이라 금액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빚을 갚기 위해 팔아서 지난번에는 왜 이렇게 두꺼운 전을 시어머니 댁으로 이사하게 됐나요? 너무 얇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서 두껍게 만듭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해도 이렇게 두껍게 넣어야 하는데 그게 다다. 시어머니 잔소리의 결말 평소에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말을 하는 타입이다.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해서 지난번에 내가 말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했더니 일어나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물으시고 자기가 하라고 하면 나는 할 말이 없는 악순환이다.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다. 불편하시면 다음에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주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옆에 서지 못하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Logically, 그는 목을 가다듬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용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뿐인 두 며느리를 비교하는 일이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다. 요리 실력은 물론 성격, 외모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 맞아요. 형수를 보세요. 그녀는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그녀는 당신보다 어리다. 너보다 어리지만 결혼하면 반찬만 만들어도 내 맘대로 하겠다. 기술이 없으면 약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건 진심의 차이가 아닌데 대체 뭐지? 형수는 요리를 잘하지만 나도 좀 배워야 해요. 그녀의. 아니요. 형제님, 그만하시면 당신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일이 바빠서 요리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형수가 준비해서 꼭 배워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나를 웃게 만드는 눈으로 바라보다가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그런데 얼굴이 왜 저럴까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요? 눈이 있으면 거울을 보고 뭐라고 말하세요? 여자가 되면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돌보지 않을 수 있나요? 그리고 메이크업과 헤어는 어떻습니까? 뒷모습만 봐도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일하러 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 화장을 생략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최근에는 짧은 머리가 트렌드입니다. 트렌드인지 내추럴한 헤어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아마 저 헤어스타일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당신의 남편은 당신이 신사처럼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내가 머리를 짧게 하지 않고 길게 놔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내가 화장을 하고 집에 오면 그 사람은 왜 직접 화장을 하는 걸까요? 내가 화장을 안 하면 그 사람에게 화장하지 말라고 하면 하겠다고 불평한다. 이렇게 간단한 화장을 해도 얼굴이 예쁘니까 개성이 있더라고요. 연예인이라면 성격을 알면 화장을 잘해야 한다. 왜 노력하지 않고도 그런 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교조동의 외모가 참 아름다운 것 같은데 형수님이 특히 예쁘고 그런 얼굴은 아닌 것 같다. 아직 어리니까 앞으로 쓸 기초 화장품 좀 소개해 주세요, 엄마. 나중에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일도 아닌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저는 동선이가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내 생각엔 그 사람은 항상 할 말만 하는 나와는 전혀 다르고 언니처럼 순종적인 며느리 같아. 며느리가 더 좋아 보였을 텐데. 그러나 그것은 시어머니의 비교를 정당화하지 못하고 그녀의 지능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끔 한쪽 귀로 듣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춥고 듣기 싫은 일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는 장식을 위한 별도의 섹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레퍼토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게 부담이에요. 두 분은 언제 아이를 가지실 거예요? 저는 43입니다. 자연 임신 2년을 기다리지 않으면 불임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애초에 임신을 시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아이를 가질 시간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압력은 커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생각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됐어요. 그때 병원에 간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세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편히 지낼 거예요. 친구들은 조카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말하며 웃었다. 아들 셋을 낳겠다며 아들 하나만 낳으라고 했어요. 1명 또는 4명의 자녀.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시어머니의 큰 손자는 나를 놓아줄 수 없었다. 타령은 결혼하자마자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 가족과 결혼하는 것이 며느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계속 아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그만두셨어요. 한약에 좋다고 하는 난임병원을 추천해 주세요. 그녀는 행운을 가져다 주고 점쟁이에게 갔으며 실제로 시어머니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모르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저희도 시어머니께서 소개해 주시기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유명한 난임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정제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내가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것을 추천했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IVF로 인해 고통받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시술 자체의 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IVF를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 시험을 쳤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남편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결혼은 제가 동의했지만 시어머니를 설득할 만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들은 내용을 시어머니에게 순진하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병원에 가도 똑같은 검사를 합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른 곳에 가보면 아마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나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큰딸은 감기도 안 걸려서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야? 해병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불임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시어머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없었는데 나중에 욕을 하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성격이 강하고 심보가 나쁜 사람이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좀 더 순종적이고 온화한 사람이었다면 왜 당신의 아이를 집에 데려와 남편을 찾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엄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그 당시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제야 옆에서 휴대폰을 바라보던 남편이 남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내게 한마디 했다. 우리 아들은 일주일에 한 편씩 써도 듣는 성격이라 말이 끝나요. 치료는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기분은 그 이야기가 나를 화나게 하고 시험관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들은 즉시 내 손을 잡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둘은 자연임신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임신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험관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셨어요. 이제 나는 우울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임신에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나를 화나게 한 것은 내 옆에 앉아 팬케이크를 먹으며 마당에서도 말 한마디 없이 TV를 시청하고 있는 남편이었다. 사소한 일로 자주 내게 흠집을 내고 소란을 피우는 어머니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시어머니의 말다툼에 괜히 끼어들고 싶지 않고 서투르게 개입해 시어머니 편을 들어서 문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고 싶다. 모른 척하는 건 너무해요, 엄마.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알았어. 미안해. 말려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지금처럼 조용히 지내겠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만둬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화해하거나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지만 시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남편 집으로.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형수님이 임신을 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동선이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나중에 가족 모임에서 진심으로 축하를 했더니 동선이가 입덧이 심한 것 같았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고 얼굴도 너무 창백했어요.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껍기 때문에 온 가족이 동서를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물론 형수가 주방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주방일은 시어머니 몫이 된다. 형수는 임신을 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불만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왜 입덧에 대해 그렇게 많이 불평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다 하시느라 힘드셨습니다. 몸이 아팠을 뿐만 아니라 세탁세제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서 처남과 시어머니가 청소를 해야 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동서는 결국 청소를 해야 했다. 나는 출산했다. 시어머니는 기다리던 아들이 생겨서 무척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그녀가 그것을 낳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시부모님에게 아이가 생기니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우리를 집으로 초대한 시어머니의 뜻밖의 말 때문이었다. 당신의 형수가 아이를 낳았고 나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직 미성숙한 불쌍한 아기를 돌보는 것은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출산을 위해 형수와 한 집살이가 어려운 이유는 형수 때문이 아니다. 네, 이름이 시어머니요. 얼마 전 남편이 상사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낮에는 집안일을 잘 못하시다가 밤에 퇴근하시면 거기서 잠을 잡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돌봤다고 하더군요. 요즘 사람들이 잠을 못 자서 힘들다고 했고 젊은 엄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모른 척하고 형수님이 겪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재빨리 그것이 사실이라고 대답하시고 곧바로 요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살고 있는 집을 내게 주고 나와 함께 이사하였느니라. 엄마랑 잠깐 얘기했는데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물었어요. 직접 듣기에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면 아직 어리니까 같이 살아보자.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말씀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형수는 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자기야, 이제 나랑 같이 살아. 청일은 내가 정저에서 일찍 나가라고 했는데 그걸 알면서 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헛소리냐? 남편을 보니 그도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다. 아, 엄마, 왜 우리 없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을 겪으셨나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는 외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그게 모임인가요, 엄마? 당신이 우리와 그것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을 동선이에게 주기로 했어요. 체육관이 처음부터 망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살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새로운 체육관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기 위해 아직도 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포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캐나다를 떠날 수 있나요, 엄마?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왜 포기해야 합니까? 엄마,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당시 시어머니는 집을 빼앗긴 기분이었다. 그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항상 화를 냈습니다. 당신의 동서는 집에 들어가 며느리를 돌보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미에게도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고 무엇보다 아들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이 가족, 어머니, 저를 어떻게 대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나한테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는 항상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많이 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결코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는 없잖아. 못생긴 너. 그때 나를 보살펴줬어야 했는데. 아마도 내 눈앞에 지나간 것은 극도로 흥분한 뒤에 만남이었을 것이다. 벼락을 맞고 사라졌다. 너무 충격적인 소리를 들으면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평소라면 그런 말을 들으면 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참았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이상의 무례한 댓글은 없을 것입니다. 붙잡아야 할 믿음이 어느새 내 마음은 한계까지 밀렸다. 그날 저는 더 이상 말할 것도 들을 것도 없다고 말하고 어머니를 남겨두고 남편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절실히 부르짖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남편이 뛰쳐나오자 우리 둘은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생각할수록 왜 이런 일을 더 참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손자를 낳고 나서야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야, 아이를 돌보기 싫어서 괜찮다고 말하고 이사가라고까지 할 정도야. 그런데 집을 포기한 내가 불쌍한 동선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셔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집을 포기하라는 말을 들은 이유는 아이를 못 낳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욕설은 남편이 저를 낯선 사람처럼 방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이 임신을 하지 못해서 제가 왜 혼나는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하나라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꾸중을 들어도 참는다. 그런데 이런 괴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뿐인 것 같다.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무시하며 괜찮아, 이겨내야 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내 엄마가 말이 좀 과한데 너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성격이니까 이해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을 가질 수 없으니 당신에게 그 집을 주고 가겠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재수가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한 것뿐이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표정은 내내 침묵을 지켰던 나를 위로하는 듯한 표정이 되었다.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은 방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가끔 그렇게 말다툼을 하면 남편이 앞장서서 저를 위로해 주지도 않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 말도 없이 남편 집에 가서 며칠을 묵곤 합니다. 2주 뒤 일요일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오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모든 일에 우유부단했고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극도로 회피하고 지루해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남편의 성향을 충분히 알지만 누구도 단점이 없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리하고 잘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은 시어머니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편이 수년간 알아온 버릇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화해하기를 바라지만 나의 희생과 헌신이 그 사람에게 헌신적인 파트너를 갖게 된 이유다. 나는 마침내 이 모든 상황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집을 형수에게 주겠다고 말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알았어, 생각해봤어. 며느리를 돌보기 위해 잠시 출장을 가야 해서 돌아오면 남편 집에 머물라고 하겠다.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챙기세요. 어제 남편은
완전히 다른 결정으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집 배정에 대해 별로 불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넘겨주는 대신 대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웃긴 건 이게 제가 결혼할 때 산 집이고 제 집이고 제가 저축한 돈과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합쳐진 집이에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가끔씩 집안일을 하라고 잔소리도 안 하게 될 것이고 어머니 집에 살게 되니 생활도 분명 편해질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 남편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어서 예정대로 출장을 가고 남편은 집에 남습니다. 집. 그러던 중에 부동산 중개업자와 이야기를 해서 내가 살고 있던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가 되었고 합의한 대로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여 남편의 아내 집으로 보냈습니다. 남편은 처가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서류를 받고 바로 전화를 받고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무슨 일인가요? 당신은 헤어졌고 나는 시어머니를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며느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스레니야, 내가 틀렸어. 먼저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가 만나서 할 이야기는 어차피 똑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이유가 없지 않나. 이혼 나는 또한 당신이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당신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해야 할까요? 나는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제가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때까지만 해도 무서운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이 실제로 팔렸고 곧 팔리게 될 거라는 말을 듣자 그도 그러더군요. 나는 그것을 사랑하지 않았고 영원히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는 그가 시어머니에게 온갖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어떻게든 사과하고 막으라고 했을 것 같아서 찾아온 시어머니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한다. 죄송합니다. 이 부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정합시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자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최대한 빨리 판매된 집에 연락합시다. 지금 다시 취소하면 사과만 받을게요. 나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혼하겠다고요. 저는 11년 동안 어머니, 며느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내 말을 한 번도 듣지 않는 남편 같은 사람과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이제 내가 네 아들을 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겠다. 마침내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힘든 과정을 겪으며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니 제가 2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결혼 생활 동안 처가의 의미에만 지나치게 집중했던 점입니다. 남편의 가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이 제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간과했죠. 그 가족은 남편과 가장 가깝고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남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는 제가 결혼 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2번째 실수는 결혼 전에 남편의 문제 중 일부를 간과한 점입니다. 결혼하고 나니 그런 문제들이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누군가를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이 결혼 전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전능한 존재도 남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결혼을 준비하며
배우자나 그 가족의 부족한 점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결혼이란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